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간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외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실제 그런 변화가 올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한일 관계는 이 앞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스가 총리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와 비해서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국의 사정은 어떻고 일본은 어떤 사정에 있는가,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 적어도 3, 4년간은 윤석열 기시다의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도 더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의 현 주소는 이렇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시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있은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취했고, 또 한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일본에서는 또 희망 감정이 일어나서 양국이 아주 사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제대로 된 단독 정상회담을 한 번도 갖지 못하는 이런 한일 관계의 현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가 과거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였던 걸 좀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 이전에 독도 문제, 그리고 한일 어업 분쟁에서 엄청나게 한국과 일본이 다투던 시절이 그때 최악의 시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의 어업 측량선이 독도를 간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해군들이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한일 관계를 맞았습니다. 자,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그 다음 날 또 천황의 방일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서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결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걸 계기로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지금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후손들에게 1억씩 돈을 지불해야 된다, 전범 기업들한테 1억씩 지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지금 최악의 시기를 계속 지금 맞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일 관계가 이런 최악의 시기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사또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는 최고의 시기였죠. 그 이후에 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지 총리가 1998년에 한일 공동 파트너십을 개최해 가지고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를 개방을 해서 그 결과가 한류로서 엄청나게 발전시켜서 한국의 문화 개방에 초석이 된 그런 역사적인 두 나라의 정상 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가 있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두 나라가 공동 개최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에 앞으로 5년간 정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의 성향은 어떤가? 이걸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시다 총리의 성향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자기가 선거 유세 기간 중에 미국 다음으로 일본을 중요 국가로 인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만약에 한국에 유사시가 있을 때 한미일 동맹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적인 방향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을 선명히 했죠. 지금 한국의 정치 환경은 어떤가? 전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당연히 이 행정부는 이제 보수 진영의 인선으로 꾸려지게 되겠고, 그러나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은 거의 절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고, 점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시다 총리의 성향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중도 성향의 어떻게 굳이 따지면 친한 성향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시다 총리가 지금 소속해 있는 정책연구회 고찌카이 굉지회라는 정책 모임이 있는데, 고찌카이의 성격이 지금까지 일본의 자민당에 크게 두 개의 성격 주류가 있는데, 하나는 매파와 하나는 비둘기파가 있는데, 이 기시다 총리는 비둘기파에 속하고 또 중도 성향에 굳이 따지면은 친한 반한, 이게 굳이 따진다면 친한 성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베 총리는 매파의 극우, 그러니까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 속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시다 총리의 성향을 작년 10월에 기시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쭉 기시다 총리의 언급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서 거의 도발적인 언급을 지금 한 6개월 됐습니다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분석하는데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정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한일 위안부 합의죠. 2015년에 한국의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당시 외무 대신이 합의한 게 한일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 합의에서 10억엔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양국이 거론하지 않기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그 외무 대신 당시에 이걸 한일 위안부 합의를 했으니까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아주 잘 알고 본인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위안부 합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여러 가지 대처를 했는데 한국 정부도 잘못 대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선전을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안 하고 국민들 이해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빨리 그냥 합의하고 그걸 그냥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 내용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에서 당시 이 정부가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위안부 합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총리로서 그리고 일본 정부로서 사과를 아주 심도 있게 했다는 겁니다. 내각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표했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을 드리는 거하고 일본 정부가 아니고 다른 단체가 예산을 드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 정부가 예산을 거기다 투입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걸 자기네들이 완전히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군이 관여해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냈다고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위안부 합의 내용이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지 않고 합의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문맥상으로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본이 총리가 직접 반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관여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상호 비난, 비판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합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그런 구하는 작업이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 이 점에서 우리가 미숙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제 이 위안부가 아까 기시다 총리 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위안부를 말씀드렸는데, 굉지해 고치카이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치카이는 과거에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전쟁 행위, 식민지 행위에 대해서 사과한 게 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라야마 다마, 하나는 미야자와 다마, 하나 고노 다마.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 건데, 그 중에 미야자와 다마와 고노 다마가 바로 이 고치카이 출신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치카이는 바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수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치카이의 그 성격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해온 정치 역사나 또 앞으로 고치카이의 성격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반한보다는 친한 성향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일본의 정치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기시다 총리가 아베 총리의 영향력 하에서 완전 벗어나느냐, 아니면은 그 영향력 안에서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한국은 6월 달, 그리고 일본은 7월 달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민당은 8월간에 여러 가지 밀담하고 야합이 많은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민당 내 8월 싸움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 앞전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베 총리로부터 영향력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연 이번 선거 때, 7월에 참여연 선거 때 완전히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의석보다 약간 적거나 아니면 지금 의석 그대로 획득을 한다면 아베 총리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양국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기시다의 이런 조합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조합보다는 180도 다른 한일 관계가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3년, 4년은 이 윤석열 기시다 체제가 유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는 적어도 후반기부터 상호 점진적 접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접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김대중, 오부지 이 관계보다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면 장면 요소는 이렇습니다. 장면 요소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 그리고 또 일본의 참여연 선거 결과,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인한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재산 환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일본의 경제 제재를 과연 해제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독도 지소미아 문제,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유튜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문제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건가, 지금 시스템에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